긴급 속보 시진핑 얼굴이 창백해졌다. IMF 한국 원화 채택, 위안화 SDR 퇴출하고 한국 원화 채택. 중국 경제가 완전히 붕괴되었다. 강대국의 통화 팽창과 환율 전쟁이 개도국을 어떻게 비폐화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자. 1971년 8월 미국은 자기들이 주도해 만든 브레턴우즈 협정을 스스로 깨버리고 국제 외환 시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어버렸다. 세계 외환 시장에 큰 충격을 준 이른바 닉슨 쇼크이다. 미국은 금과의 고리가 끊어진 달러의 발행량을 1970년대 내내 매년 11% 이상 늘렸다. 방만한 통화 팽창 정책은 결국 탈이 나고 말아 미국은 10년 동안 고인플레이션과 힘겨운 사투를 벌이게 된다. 경기 부진과 물가 오름세가 같이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미국을 덮쳤다. 동시에 미국은 무역 적자와 재정 적자가 함께 높아지는 쌍둥이 적자에 허덕였다. 미국은 이러한 적자를 손쉬운 방법으로 해결하려 했는데 바로 달러의 평가절하였다. 선진 5개국 장관이 1985년 9월 뉴욕 플라자 호텔에 은밀히 모여 달러를 평가절하시키고 엔화와 마르크화를 절상시켰다. 플라자 합의가 채택되자 엔화는 일주일 만에 8.3%, 서독 마르크화는 7% 각각 상승했고 이후 2년 동안 엔화와 마르크화는 달러화에 대해 각각 65.7%와 57% 절상됐다. 그만큼 달러 가치가 상대적으로 절하된 것이다. 이게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의 단초였다. 중국 정부도 1985년 플라자 합의로 인해 대미 수출 경쟁력의 차질을 빚자 가치가 떨어지는 달러에 대항하기 위해 위안화 공정환율의 평가절하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1984년 달러당 2.8위안이었던 것이 1986년에 달러당 3.1위안, 1989년에는 4.7위안, 1990년 5.2위안으로 연속적으로 평가절하를 단행했다. 이렇게 위안화는 계속 계단식으로 평가절하되다가 1993년 말 달러당 5.8위안이던 공정환율이 이듬해 관리변동환율제를 도입하자 수직 상승해 1월 25일 8.7위안까지 급등해버렸다. 한 달도 안 되어 무려 49.8%나 평가절하된 것이다. 1984년을 기준으로 하면 달러당 2.8위안이 10년 만에 무려 300% 이상 평가절하된 것이다. 이로 인해 달러 기준으로 볼 때 중국의 인건비가 3배 이상 싸지며 외국 제조업이 중국으로 몰려들었다. 이후 중국 정부도 위안화를 단기간에 너무 많이 평가절하시켰다고 여겨 강세 통화로의 움직임을 보였다. 여기서부터 주변국들의 불행이 시작되었다. 외국인 자본이 위안화 강세가 진행되는 중국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다. 주변국들로부터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자 기초 여건이 튼튼하지 못한 주변국들이 하나둘씩 외환 위기에 봉착했다. 인도네시아에 이어 태국의 외환 위기가 그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국도 안전하지 못했다. 결국 1997년 IMF 사태를 맞았다. 그 무렵 우리의 기초 여건이 얼마나 허약했는지 당시 상황을 복기해본다. 구매력 평가서를 무시한 한국의 환율. IMF 사태 당시 원달러 환율은 800원대였다. 환율 결정 요인은 수없이 많다. 하지만 길게 보면 궁극적으로 양국 간의 구매력 평가 차이에 수렴한다. 경제학 용어로 구매력 평가설인데 장기 환율 결정이론이다. 우리 경제가 본격적으로 올림픽을 준비하기 시작한 1984년에 환율이 800원대였다. 이때부터 1997년 IMF가 일어날 때까지 13년간 한미 양국 간 물가 상승률의 누적 차이는 30%를 웃돌았다. 미국의 연간 물가 상승률이 3% 안팎일 때 우리는 연평균 5.4%로 13년간 물가가 97.5%나 올랐기 때문이다. 구매력 평가에 따르면 우리 원화의 환율이 달러에 비해 30% 이상 올라야 정상이다. 그럼에도 우리 환율은 1984년에서부터 1997년까지 13년간이나 계속 800원대 내외에 머물러 있었다. 구매력 평가설에 따르면 1100원대 이상에 있어야 할 환율이었다. 정권의 논리는 단순했다. 군대식이었다. 1988년 올림픽을 치르면서 국민적 긍지를 높이고 1만 달러 시대를 앞당겨
선진조국 창조를 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이 정치적 캠페인이 정권의 존립 기반과 연결되어 성역화 조짐을 보였다. 결국 정치 논리가 시장 경제 논리를 무시하고 강하게 사회를 리드하면서 시장을 무시했다. 1만 달러 시대의 선진조국 창조에 집착하여 원고를 고집하는 무리한 시장 방어가 계속되었다. 결국 외환 보유고가 바닥을 드러냈다. 외국 헤지 펀드들이 이걸 놓칠 리 없다. IMF의 원인이야 많겠지만 직접적 주범은 인위적으로 고평가된 환율이었다. 환율만 시장에 맡겨놓았더라도 혹독한 외환 위기는 피할 수 있었다. 게다가 원화의 고평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내 금리를 국제금리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고금리 정책이 필수적이었다. 결국 부채 비율이 높은 우리 기업들만 녹아났다. 이처럼 순리에 어긋나는 일이 벌어진 것은 정권의 이해관계 때문이었다. 종금사의 돈놀이가 화불러. 게다가 김영삼 정부의 섣부른 세계화는 사실상 외환과 금융에 대한 급진적 규제 철폐를 불러왔다. 감독기구 같은 것도 없이 종금사와 같은 금융업체 설립이 허가되었다. 이 종금사가 이른바 만기 불일치 방식의 금융업 돈벌이를 처음 선보였다. 금리가 싼 엔화 단기 대출을 얻어다 금리가 비싼 국내 시장과 동남아 금융시장에 투자한 것이다. 이런 일들이 세계화라는 명목으로 진행되었다. 당시 종금사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여겨졌다. 해외에서 이자가 싼 자금을 들여와 이자가 비싼 국내에서 돈놀이를 했으니 앉아서 큰돈을 벌었다. 이러니 종금사 설립은 거대한 이권이 되었다. 정권은 무더기로 종금사 허가를 내줬다. 그런데 환율이 상승하면 종금사는 환차손을 입을 수밖에 없다. 달러당 800원에 10억 달러를 들여왔다면 총 8천억 원을 돈놀이해서 해외 이자와 국내 이자의 차이만큼 돈을 벌여야 한다. 그러나 환율이 1100원으로 오른다면 원금은 7억 3천만 달러로 줄어든다. 환차손이 원금의 30%에 이르러 이자 차익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게 된다. 이렇게 되면 종금사는 대부분 무너질 수밖에 없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모든 금융기관이 비슷한 처지였다. 이런 이해관계 때문에 당시 정권은 결사적으로 환율을 방어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버틸 수는 없었다. 원화 환율의 800원대 고집은 결국 탈을 불러일으켰다. 1986년부터 흑자로 들어섰던 우리 무역이 1990년대에 들어 적자로 돌아가면서 1997년 IMF 때까지 7년간 무역 적자 행진이 계속된 것이다. 특히 외환위기 직전 4년 동안의 국제수지 적자는 430억 달러로 1990년대 중반의 외환보유고보다 2배나 많았다. 외환보유고는 빠르게 줄어들었고 막대한 단기 외채를 들여와 외환보유고를 메워야 했다. 악순환의 연속이었다. 10년 이상 800원대를 고집한 원화의 환율을 1990년대 중반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외환시장의 시장 기능에 맡겼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했다. 환율이 자연스럽게 올라야 국제수지를 호전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당시 정권은 환율을 결사적으로 방어했다. 당시의 관치경제는 국내 자금의 배분과 이자율의 결정 그리고 외환의 배분과 환율도 관주도로 결정했다. 이승만 정권과 5.16 군사정변 이후에 이런 관행을 부족한 재원의 효율적 집중과 선택이라 여기고 정부 관료는 물론 언론 등 어느 누구도 이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만큼 세계 경제의 변화에 둔감했다. 무역 적자의 누중은 국가의 외환 보유고가 점점 줄어든다는 의미로 그 끝은 국가 부도였다. 결국 외환 위기를 맞아 그동안 시장을 무시했던 원화 가치는 한꺼번에 폭락하여 환율이 순식간에 폭등했다. IMF 뒤 1998년 1월에 평균 환율은 1707원, 1년 전과 비교해 2배 이상 올랐다. 이 과정에서 환율을 억지로 방어하려다 외환 보유고가 고갈된 것이다. 800원대에 판 달러를 1700원대에 다시 사들여야 했다. 엄청난 국고의 손실이었다. Cha thường hay trêu chọc làm con khóc, nước mắt nhem xong kể chuyện cười vui.
làm con hết khóc, cha đưa con đến trường thật vui. Với cha con là trên hết, vết nhăn nhiều thêm, nét môi luôn cười, chính là vì con dù bao khó khăn.